아들은 내 심장을 2번 멈추게 했습니다. 한 번은 의사가 살려냈지만 2번째는 제가 다시 뛰게 했죠. 그 아이는 말했죠. 엄마, 이 나이에 그렇게 돈 써서 뭐 하시려고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위를 멈추게 했습니다. 7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복수할 차례입니다. 가위를 처음 쥔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20살 서울 외곽의 허름한 미용실 2층에서 창문은 항상 김이 서렸고 바닥엔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루 12시간을 서서 일했습니다. 샴푸 거품이 마르기도 전에 다음 손님의 머리를 감겼고 손끝은 언제나 물에 불어 하얗게 일어났습니다. 지문이 닳아버린 그 손으로 하루에 10명, 20명의 머리를 자르고 말리고 감았습니다. 처음엔 손이 어색했습니다. 가위질이 삐뚤고 빗질이 느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한 해가 지나자 손이 저보다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위의 무게, 드라이기의 열기,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감각까지 그 모든 것이 제 몸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밤 11시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를 주물러가며 오늘도 살았다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살았다는 말이자 버텼다는 의미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에도 가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했고 저는 미용실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할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가끔 그가 은주야, 내 손은 참 예쁘다 말하던 게 좋았습니다. 그 손은 곧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공사장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난 날 병원에서 나오던 저는 울 수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면 손이 떨려서 머리를 못 자르지. 그 생각 하나가 눈물을 막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손은 가족의 전부를 부양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철문 셔터를 올릴 때 나는 쇠소리, 그 차가운 감촉이 이제는 제게 안정감이었습니다. 오늘도 살자, 오늘도 버티자. 그 말을 입속으로 되뇌며 불을 켰습니다. 겨울 아침이면 가게 유리문에 김이 서렸습니다. 바깥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드라이기 열기가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 열기 속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다듬으며 제 삶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은 커갔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똑똑했고 작은아들 준수는 조용했습니다. 두 아이를 보며 저는 하루하루 가위를 쥐었습니다. 학교 준비물을 사주기 위해, 급식비를 내기 위해, 교복을 사기 위해. 제가 손님에게 미소를 짓는 이유는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손끝이 욱신거렸습니다. 칼자국처럼 갈라진 피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이 손이 얘들 밥그릇이야. 그 생각만으로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가게 안엔 손님들의 이야기가 넘쳤습니다. 누군가는 연애 이야기를, 누군가는 남편 뒷담화를, 누군가는 삶의 하소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웃으며 들었습니다. 그러다 가끔 손님이 묻곤 했습니다. 원장님, 자식들 크면 편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편한 날은 언제 오려나.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20해가 훌쩍 지나 머리카락 사이에 제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위는 여전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머리카락 냄새와 염색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 그 냄새 속에는 제 청춘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피부는 거칠고 눈가는 깊게 패였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그 말이 제 기도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게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고 부엌에는 설거지 안 한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창문 밖을 보면 별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조금 나을 거야. 그 믿음 하나로 하루를 끝냈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온풍기 앞에서 손을 비벼도 손끝은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님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쉬엄쉬엄 하세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쉰다는 건 누군가의 밥이 사라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여름엔 미용실 안이 찜질방처럼 더웠습니다. 땀이 눈으로 들어와도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더위 속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일하는 동안만큼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없을 때 비로소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이 커 대학생이 되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좀 편해지셨겠네요?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등록금 마련하느라 붕어빵을 팔고 새벽 시장에 수건을 사러 다니던 시간들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이 대학 합격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새벽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참 빠릅니다. 아이들이 결혼하고 떠난 뒤에도 저는 가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빈집이 적막할수록 머리카락 자르는 소리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소리 없이는 하루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라디오에서는 늘 같은 노래가 나왔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이 세상. 그 가사에 묘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나도 사랑으로 살았지. 다만 누구를 위한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손님의 머리를 말리던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드라이기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손에서 가위가 떨어졌습니다. 원장님, 손님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실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눈발이 날렸고 형광등 빛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가슴 위에는 길게 꿰맨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큰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이제 쉬셔야 합니다. 그 순간 이상한 공허감이 밀려왔습니다. 쉬어도 괜찮을까? 내가 쉬면 세상이 나를 잊지 않을까?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삶이 멈춘 공간에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된 걸까? 눈을 감자 손끝의 감각이 그리워졌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던 샴푸 냄새, 가위가 닫히는 찰칵 소리, 손님이 고마워요 하던 웃음. 그게 전부였는데 그 전부가 없어진 지금 나는 누구일까? 며칠 뒤 아들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아니라 고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그가 했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갈라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그렇게 돈 써서 뭐 하시려고요? 이제 그만하셔야죠. 그 말이 병실 안에 천천히 퍼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다시 제 가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고요, 그 냉기, 그 모욕적인 정적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내 인생은 언제부터 내 것이 아니었을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 하나. 그날 이후 내 가슴 속 가위가 멈췄다는 것.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 심장 수술을 받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얀 병실은 언제나 그랬듯 차가웠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눈이 내렸고 병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벽에 달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삐 하는 심전도 소리, 산소호흡기와 링거의 규칙적인 떨림. 그 모든 것이 내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엔 15cm쯤 되는 흉터가 붉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실밥이 당겼습니다. 아팠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안심이었습니다. 그래, 아직 숨을 쉬고 있구나. 그날 오전 간호사가 링거를 갈아 끼우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곧 오신대요. 그 말에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였다가 이제야 누군가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반가웠습니다. 준호야, 왔구나. 목소리가 쉰 탓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많이 나았어. 너 얼굴 보니까 더 좋아진다.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미소는 깨졌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아닌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침대 옆 탁자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병원비 계산서였습니다. 합계 1,860만 원. 엄마, 이거 보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건 솔직히 우리 형편의 무리예요. 그 한마디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무리라니? 엄마도 아시잖아요. 앞으로 재활치료도 해야 하고요. 엄마 나이도 벌써 70이잖아요. 이제 그만하셔야죠. 그가 서류를 접으며 덧붙였습니다. 이런 수술, 이런 치료 몇 년이나 더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손해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을 꿰맨 실밥보다 더 깊은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손해라니. 내 목숨이 손해라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문 밖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혀 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호야, 지금 뭐라고 했니? 엄마도 현실을 인정하셔야죠. 이 나이에 큰 수술을 받아서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요? 그는 마치 회계보고서를 읽듯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건 아들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기라는 걸. 그래, 내가 손해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라. 엄마, 왜 그래요? 나도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가달라고 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내 마음의 문도 닫혔습니다.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기억이 되감기듯 흘러갔습니다. 준호가 세상에 태어난 날 조그만 손으로 내 손가락을 잡고 울던 그 모습. 그때 나는 모든 걸 다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밥을 굶더라도 아이는 배부르게, 내 옷은 낡더라도 아이 옷은 새 것으로. 그게 엄마라는 이름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손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사랑이 숫자 아래 깔려버린 순간 심장이 다시 아파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오늘 안 오세요? 글쎄요. 바쁜가 봅니다. 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그치고 햇빛이 들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며칠 후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사인이 필요해요.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원래 가족분이 하셔야 하는데.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아니니까요. 퇴원하며 택시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세브란스 병원의 간판이 멀어졌습니다. 마치 지난 70년의 삶이 뒤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문 앞에는 고지서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요양원 상담 문의 메모 한 장. 그 글씨는 며느리의 것이었습니다. 요양원. 그 두 글자가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아직 숨쉬고 있는데 누군가 이미 내 마지막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짐이구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날 밤 가위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오랜 세월 내 삶을 지탱해온 도구였지만 이젠 그 무게가 낯설었습니다. 가위를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가위는 내 인생을 자르던 도구였구나. 남의 머리를 자르며 내 인생을 잘라냈던 세월. 그제야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탁자 위에 가위가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끝이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이제 다 내려놔야지.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겨울 새벽의 하늘, 희뿌연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그 별이 마치 제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이제 살 수 있어요.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따뜻함은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내가 내게 건네는 첫 위로였습니다. 아침이 밝자 저는 커튼을 열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제와 오늘 사이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위를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머리카락 대신 내 머리를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조용히 스스로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새로 살자. 짧아진 머리가 어색했지만 시원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다 처리됐어요. 근데 이제 요양원 자리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아볼게. 그렇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준호라는 이름이 사라지자 마치 마음속 무게가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진짜로 마주한 적 없는 얼굴,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구나.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제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원장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모든 이름을 벗고 나면 남는 건 오직 한은주 하나뿐이라는 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가야겠다. 가위도 미용실도 병실도 모두 두고 떠날 시간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손끝으로 심장의 박동을 느꼈습니다. 약하지만 꾸준했습니다. 그 박동이 내게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그리고 그날 밤 마음속에서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손으로 자르자 라는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문장이 제 인생의 두 번째 가위질이었습니다. 퇴원 후 며칠 동안 집안은 낯설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소리가 익숙하지 않았다. 평생 가위 소리와 드라이기 소음 속에서 살다 보니 조용한 공간은 오히려 두려웠다. 탁자 위엔 병원비 영수증이 놓여 있었다. 그 종이를 보며 생각했다. 손해라 했지 그럼 이제 진짜로 계산을 해보자. 서랍에서 오래된 장부를 꺼냈다. 노란색으로 변한 페이지마다 작은 글씨가 빼곡했다. 준호 학원비 25만, 등록금 130만, 결혼자금 2천만. 한 줄씩 읽을 때마다 손끝이 식었다. 모든 항목의 끝에는 완납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다. 장부를 덮으며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수금이다. 겨울 아침 은행으로 향했다. 서류를 내밀며 담담히 말했다. 전세금 전액을 제 통장으로 이체해 주세요. 직원은 놀란 눈빛으로 물었다. 가족 동의가 필요하실 텐데요. 가족이 더 이해할 겁니다. 펜을 들어 서명하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오랜 세월 묶여있던 줄이 풀리는 떨림이었다. 며칠 후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준호.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다. 엄마! 집 보증금이 빠졌다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하게 평온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먼저 찾지 않던 그가 이제서야 전화를 했으니 짧은 통화가 끝나자 휴대폰이 조용해졌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래, 이제는 계산할 시간이야.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창밖을 내다봤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멀게 느껴졌다. 그 불빛 가운데 내 인생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다. 집을 팔기로 했다. 중개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결정하신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은 기억이 아니라 계산의 흔적이었으니까. 매매 대금이 입금되던 날 통장 잔액을 보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름 한은주. 그 단 세 글자가 이제서야 제대로 보였다. 평생 남의 이름 밑에서 일하던 시간이 스쳐갔다. 통장 한쪽 귀퉁이에 연필로 적었다. 내 인생 잔액 정상 입금. 그 돈으로 나는 새 계좌를 만들었다. 수취인 한은주 생활비. 처음으로 나를 위한 계좌였다. 그리고 남은 돈의 일부는 재단에 기부했다. 서류에 서명하면서 직원이 물었다.
수혜자 이름을 적으셔야 합니다. 이름이요? 그냥 익명 후원자로 해주세요. 이건 보답이 아니라 정산이에요. 서류를 건네며 스스로 미소 지었다. 이제 내 돈이 다른 누군가의 숨이 되겠지.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다. 눈을 감자 세상의 소음이 조용해졌다. 가위 소리도 심장 소리도 이제는 내가 조절할 수 있었다. 봄이 오려는 3월의 끝,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문 밖에는 준호가 서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엔 어딘가 익숙한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말했지만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또 도움을 요청하러 왔구나. 나는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얼굴의 윤곽이 예전보다 각져 있었다. 그 사이로 세월과 탐욕이 같이 자랐다.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그 노트는 장부였다. 거기엔 지출 목록이라는 표시 위에 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 적힌 단어 정산. 준호는 그 글씨를 보고 말이 막혔다. 나는 천천히 책을 덮었다. 그 소리 하나로 모든 설명이 끝났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뒤돌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가벼워졌다. 남겨진 건 고요뿐이었지만 그 고요 속엔 해방이 섞여 있었다. 그 후 나는 머리카락처럼 삶의 장가지를 하나씩 잘라냈다. 사진을 정리하고 낡은 앞치마를 버리고 벽에 달력을 뜯었다. 과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책상 위 가위가 빛났다. 그건 더 이상 도구가 아니었다. 정산을 끝낸 사람의 기념품이었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일했고 그들은 그걸 사랑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희생이 습관이 되면 존재가 지워진다는 걸.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살고 내 손으로 정산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청산입니다. 나는 미용사 하는 주. 그리고 오늘도 내 인생의 마지막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습니다.